저 더러운 거렁뱅이를 당장 끌어내라! 충청도 청풍부 제1세도가의 혼례 마당이 발칵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딸의 혼례식에 소달구지를 끌고 온 늙은 아비가 짐짝처럼 내쫓긴 것이지요. 천한 것이 어디 기어들어와. 양반들은 코를 막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허나 그들이 내쫓은 그 초라한 늙은이가 누구였는지, 한 달 뒤 그 가문에 무슨 일이 닥칠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도 청풍부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인 신경탁 대감 앞마당에는 꽹과리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오색 깃발이 화려하게 나부끼며 사람들의 환호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력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과 평민 출신인 백연화의 화려한 혼례식이 열리며 엄격한 신분 제도를 훌쩍 뛰어넘은 신경탁의 애민 정신을 세상에 과시하는 성대한 잔치가 막을 올린 것이지요. 신경탁은 길게 기른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당 구석에 모여 앉은 헐벗은 평민들에게 다가가 고기 부치를 넉넉히 내어주라며 거짓된 인자함을 베풀어 자신의 덕망을 우러러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청풍부 지역의 풍속에 따라 정성껏 차려진 산의 진미가 가득하여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게 했습니다. 하객들은 부부의 금슬이 끈끈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올려놓은 인절미를 집어들고 달콤한 복이 끊임없이 들어오라는 뜻의 약과를 씹으며 잔칫날의 넉넉함을 나타내는 얇게 저민 고기전인 전유어를 쩝쩝 소리 내어 씹어 넘겼지요. 본래 조선시대의 혼례 음식은 인절미와 약과 전유어를 소복하게 올리는 것이 아주 오랜 풍습이었는데 하객들은 이 기름진 음식들로 배를 채우면서도 신경탁의 크나큰 은혜에 연신 허리를 굽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창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굳게 닫혀있던 커다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리더니 한 사내가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른 진흙을 온통 뒤집어 쓴 연화의 아버지, 무진이 덜덜거리는 낡은 소달구지를 힘겹게 끌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하객으로 모인 양반들은 무진의 몸에서 진동하는 지독한 악취와 비천한 행색에 미간을 찌푸리며 비단 소매자락으로 코를 쥐어 막았고 여기저기서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벌통을 쑤신 듯 시끄럽게 웅성거렸습니다. 자신의 잔치에 흙탕물이 튀자 신경탁은 목에 굵은 핏대를 바짝 세우고 턱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더러운 몰골로 난입하느냐. 당장 저 미천한 자를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 서슬퍼런 호령에 장정 여럿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진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 광경을 본 연화는 화려한 혼례복 자락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달려나갔지요. 하지만 도끼를 품은 하인들의 거친 손길에 퍽하고 가로막힌 연화는 힘없이 밀려나 차가운 흙바닥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양쪽 팔을 결박당한 채 흙바닥을 쓱쓱 긁으며 질질 끌려가던 무진의 퀭한 시선이 돌연 혼례장 한편을 받치고 있는 굵은 기둥 밑동에 멈춰 섰습니다. 기둥 밑 갈라진 틈바구니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탁한 흙물 줄기를 발견한 무진은 오랜 세월 물기를 다루어 온 눈이 그 위험을 단박에 알아채고는 하인들의 무자비한 기세에 바닥에 엎어지는 와중에도 덜덜 떨리는 흘흘 묻은 손을 뻗어 바닥의 습기를 문질러 보며 집안의 위태로운 상태를 다급하게 확인했지요. 그 꼴을 본 신경탁은 콧방귀를 뀌며 하인을 시켜 굵은 소금을 무진의 얼굴 위로 촥 뿌려대며 지독한 모욕을 안겼습니다. 어디서 부정타게 남의 잔치집 땅바닥을 기어다니느냐. 저놈을 당장 멍석으로 둘둘 말아 관아 박후미진 으슥한 길가에 내다 버려라. 무진은 자신의 변명이 이제 막 양반가에 들어선 귀한 딸의 혼례에
평생의 흠집으로 남을까 두려워 입술을 꽉 깨물어 고통을 참으면서도 조용히 거친 멍석 위로 엎드렸지요. 장정들은 멍석에 단단히 쌓인 무진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낡은 소달구지 위로 쿵 소리가 나게 집어던졌고, 달구지는 이내 청풍부 관아 밖 으슥한 길가를 향해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연화는 소매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내며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달구지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멀어지는 삐걱거리는 달구지 소리 위로 홀레장 기둥 밑에 탁한 물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화는 쫓기듯 새신방으로 들어섰고, 소매에 감춰둔 허름한 광목천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혼수품인 버드나무 가지 뭉치를 꺼내어 조심스레 품에 안았지요.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가슴팍에 닿자 그녀는 아버지의 온기라도 되는 양 눈을 꼭 감고 가쁜 숨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고, 시아버지 신경탁이 뒷짐을 진 채 며느리의 방을 불시 검사하겠다며 성큼성큼 들이닥쳤지요. 신경탁은 연화의 품에 안긴 나뭇가지를 매섭게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억지로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이런 미개한 평민의 쓰레기를 귀한 양반가에 들인단 말이냐. 그는 버드나무 가지를 마당을 향해 획 집어 던졌고, 마른 가지들은 흙바닥 위로 툭툭 떨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청풍부 관아 밖으로 쫓겨났던 무지는 혼례 당일 새벽 뒷산의 가파른 비탈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가 하나뿐인 딸의 혼례에 늦은 까닭은 혼례 전날 밤부터 뒷산의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흙탕을 뒹굴며 억센 물기를 돌려놓고 오느라 지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지는 절뚝이는 다리로 무너진 흙더미를 맨손으로 꾹꾹 다지며 홀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는데, 거친 돌부리에 손톱이 으스러지도록 진흙더미를 다지고 또 다졌지요. 차가운 빗물이 끊임없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흙더미가 홀레장을 덮치는 끔찍한 참사를 막아냈음에 길게 한숨을 내쉬며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경탁은 청풍부 최고 부자라는 가문의 엄격한 법도를 내세워 며느리 연화에게 하녀들이나 할 법한 고든 바치를 강요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칠거지약이라는 핑계로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었기에 뼈대 있는 집안의 안방마님조차 평생 숨죽이며 헌신해야만 했지요. 연화는 그 지엄한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축축한 뒷밭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 뒤로 시댁 식구들이 천출이라며 비웃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연화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가르쳐준 물의 유연함을 떠올리며 묵묵히 흙바닥의 잡초를 찍찍 뽑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신경탁은 청풍부 관아의 관리들을 제 집으로 불러 모아 자신이 15년 전 주도했다는 대제방 건설을 자랑하며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널찍한 대청마루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고, 그는 관리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를 짓게 하며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지요. 왁자지껄한 웃음과 둥기둥 울리는 가야금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던 중 연화는 무거운 탕국 뚝배기를 나르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서던 신경탁의 넓은 소매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반쪽짜리 청풍부 치수지였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지도를 본 연화는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는데, 종이 위에 적힌 묵직한 필체가 매일 밤 움막에서 치수 계획을 끄적이던 아버지 무진의 것과
정확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로 낡은 종이와 신경탁을 번갈아 보던 연화는 그만 두 손에 힘이 풀려버렸고 들고 있던 노쇠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나뒹굴었지요. 화들짝 놀란 신경탁은 연화의 시선이 자신의 반쪽 지도를 향한 것을 보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어 볕도 들지 않는 퀴퀴한 곳간에 가두어라. 건장한 장정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캄캄한 곳간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덜컹거리며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굳게 닫힌 곳간 안은 매캐한 곰팡내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낯익은 필체가 담긴 반쪽 지도만이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그녀는 멍석에 말려 짐짝처럼 쫓겨나던 아버지의 굽은 등과 대제방 건설의 영광을 뻔뻔하게 독차지한 시아버지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꽉 물어 고통을 사기며 아버지의 억울한 과거에 얽힌 감춰진 진실의 조각을 반드시 제 손으로 맞추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이는 사이 밖에서는 신경탁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곳간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연화는 밖으로 거칠게 내쳐졌고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청풍강 유역의 짙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기가 무섭게 신경탁은 날이 밝자마자 자신의 업적을 대대손손 기리겠다며 제방 한가운데 거대한 송덕정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흉년과 가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아의 병졸들을 풀어 뼈만 앙상한 백성들을 공사장으로 질그릇 끌듯 질질 끌고 왔지요. 조선의 오랜 통치 이념에 따르면 16살부터 60살까지의 양인 장정들에게 부과되는 부역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가뭄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는 백성들의 생계를 먼저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 공사를 중단하고 노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자 어진 목민관의 기본 도리였지요.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신경탁에게 그런 따뜻한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제방 위에서 무거운 흙짐을 나르던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허기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졌고 급기야 피골이 상접한 한 늙은 농부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곡괭이를 돌바닥에 팽개치며 깡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주변에서 묵묵히 흙을 파던 장정들도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삽과 곡괭이를 집어던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우리 피를 말려 저놈의 정자를 지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제방을 핑계 삼아 우리를 다 굶겨 죽일 작정이오. 농부의 찢어질 듯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굵은 몽둥이로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고 누런 흙먼지가 날리는 제방 위는 순식간에 둔탁한 소리와 처절한 비명으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도끼가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엄격한 가법을 운운하며 시아버지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하루 종일 우물물을 길어 커다란 항아리 열여 개를 가득 채우라는 고된 노동을 강요했지요. 며칠을 굶어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리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연화는 이를 꽉 물고 묵묵히 우물가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친 밧줄을 꽉 쥐고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무거운 두레박을 힘겹게 끌어올리던 연화는 우물물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헉 숨을 들이켜며 우뚝 멈춰 섰습니다.
평소 맑고 투명해야 할 우물물에 누런 흙탕물이 짙게 섞여 있었고 코끝을 찌르는 퀴퀴하고 썩어가는 진흙 냄새가 물 한 개를 타고 확 풍겨왔기 때문이지요. 우물물의 색깔과 냄새가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땅속 깊은 곳을 흐르는 수맥이 심하게 뒤틀리거나 집안 전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어깨 너머로 들었던 땅과 물의 이치를 떠올리며 제 방 주변의 땅 속에서 끔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어깨를 부르르 떨었지요. 연화의 불길한 예감은 제 방 공사장에서 신경탁이 내린 어리석은 지시로 이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방 위에 세울 송덕정의 기단부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하류 쪽 집안에 가장 단단하게 굳은 흙을 깊게 파내어 정자 쪽으로 전부 옮기라는 억지를 부렸지요. 제 방 하류는 홍수 때 들이닥치는 것엔 물살의 압력을 견뎌내는 핵심 지지대 역할을 하기에 그곳을 함부로 깎아내는 것은 둑을 허물어 모두의 무덤을 파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늙은 관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경탁의 앞을 가로막고 흘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오랜 세월 치수 공사를 감독하며 성난 물길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고 있던 관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단단한 흙을 파내면 하류의 집안이 깎여나가 다가올 장마 때 둑이 터져온 마을 백성들이 전부 수장될 것이옵니다. 자신의 업적에 감히 천한 노비가 흠집을 낸다고 여긴 신경탁은 호의 무사의 굵은 장작개비를 빼앗아 엎드린 관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관노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흙바닥에 엎드렸고 이성을 잃은 신경탁은 관노를 거칠게 밀어내며 당장 공사장에서 내쫓아 버렸지요. 우물가에서 미세한 땅의 진동을 살피던 연화의 시선에 마당 한 구석에 볼품없이 버려진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 무더기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정원수를 꾸미다 잘려 나가 바싹 말라가는 찌꺼기였지만 연화의 뇌리에는 과거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소중한 가르침이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물가 주변에 자라는 버드나무는 그 뿌리가 주변의 흙을 그물처럼 강하게 움켜쥐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폭우로 인해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흙이 강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집안을 보호해주는 자연의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옥색 치맛자락에 검은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버드나무 가지들을 재빨리 주워 품속에 숨긴 채 인적이 드문 뒷마당의 낡은 담장 밑으로 향했습니다. 지늘기 질척이는 후미진 곳에 무릎을 꿇고는 고운 손톱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맨손으로 땅을 파헤쳤지요. 꺾인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들을 하나씩 세워 심고 그 주변의 흙을 두 손으로 꾹꾹 눌러 단단히 다진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여온 백성들의 목숨이 이 나뭇가지들에 달려있다는 간절함을 담아 뼈 빠지게 길어 온 우물물을 조심스레 흩뿌렸습니다. 부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흙을 단단히 부여잡아 이 위태로운 땅을 끝까지 버텨다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서늘한 밤이 찾아오고 연화가 간절히 심은 버드나무 가지가 달빛 아래서 미세하게 떨릴 무렵 무참히 깎여나간 제방하류에는 어둠을 틈타 누군가 찾아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스산한 물 한 개마저 피어오르는 강가에 갈대밭을 거칠게 헤치며 쇳소리가 섞인 가쁜 숨을 몰아쉬고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자취를 감추었던 무진이었습니다.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낡은 집신이 쩍쩍 들러붙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서늘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이 땀에 찌든 얇은 배적삼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지요.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꿀꺽 삼키며 깎여나간 제방 끄트머리에 멈춰선 무지는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투박하게 굳어버린 손으로 허리춤을 조심스레 더듬거렸습니다. 이내 그의 거친 소나귀에 쥐어진 것은 오랜 세월 거친 물살을 견디며 푸르스름한 물때가 까맣게 엉겨붙어 윤기가 흐르는 낡은 대나무 측량자, 즉 치수 장인들이 제방의 길이나 깊이를 잴 때 쓰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질척이는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바짝 엎드린 채 송덕정 공사로 이내 흉측하게 파헤쳐진 제방 하류의 흙바닥을 대나무 자로 일정한 간격을 두며 툭툭 쳐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자가 단단해 보이는 흙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낮게 메아리 쳤는데 무지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억누른 채 바닥에 귀를 바짝 대고 그 미세한 울림과 파동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조선시대 뛰어난 치수장인들은 이처럼 나무 막대나 쇠스랑으로 땅을 쳐서 나는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듣고 흙의 밀도나 땅속에 감춰진 빈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음향 측정법을 널리 구사하였는데 이는 오랜 세월 흙과 물을 다루며 터득하여 대대로 핏줄처럼 전해져 내려온 민간의 훌륭한 지혜이자 생존의 기술이었지요. 묵묵히 땅을 두드리며 전진하던 무진의 대나무 자가 어느 깎아지른 절벽 부근을 힘주어 내리치는 순간 이전의 묵직한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퍽퍽하고 속이 텅 빈 듯한 헛헛한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자를 쥔 굵은 마디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거센 강물의 압력을 든든하게 지탱해야 할 안반과 단단한 진흙층이 이미 모조리 파헤쳐져 나가고 겉껍데기만 얇게 덮여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끔찍한 상태를 의미하는 파멸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탐관오리 신경탁이 오로지 자신의 헛된 공적을 기리는 화려한 송덕정을 세우겠다며 인부들을 동원해 무리하게 파헤치고 깎아낸 집안은 겉보기엔 멀쩡한 흙더미처럼 보였으나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당장 내일 무너져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다가올 장마철에 단 며칠만 거센 폭우가 쏟아져도 맹수처럼 분노한 강물이 제방을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찢어발기고 하루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백 호의 가여운 민가와 목숨 같은 농경지를 무자비하게 덮쳐 끔찍한 대홍수가 발생할 것이 뻔했지요.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참혹한 미래의 핏발선 눈을 부릅뜬 무지는 턱관절이 뻐근해지도록 이를 빠드득 갈며 바닥에 흩어진 무겁고 날카로운 돌덩이들을 피가 쓰라린 거친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끌어모아 다급한 보수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어깨에 메고 온 무거운 보찜을 거칠게 풀어 곱게 빻아온 뽀얀 석회 가루를 한 움큼 꺼내더니 강가에 널려있는 끈적끈적한 찰흙과 거친 강모래를 섞고는 차가운 강물을 넉넉히 부어 맨손으로 억세게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옛 조선의 튼튼한 성곽이나 무너지지 않는 제방을 쌓을 때 널리 쓰이던 강회와 진을, 모래를 섞어 굳히는 전통 다짐 봉법은 돌틈을 촘촘히 메우는 방식으로 이것이 완전히 굳어지면 웬만한 거대한 바위보다 단단해져 거센 물살을 견디는 데 탁월한 위력을 발휘하는 전통 공법이었으나 그만큼 엄청난 노동력을 요하는 고된 작업이었지요.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으로 쩍쩍 갈라져 상처가 쓰라린 맨손으로 독한 다짐, 흙을 끊임없이 이겨낸 무지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약해진 제방하류의 날카로운 돌틈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꾹꾹 눌러 메우며 묵묵히 홀로 외롭고 험난한 방파제를 쌓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진을 속의 모래알이 상처난 손톱 밑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설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자 땀방울이 맺힌 그의 뇌리에는 15년 전 이른 가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청풍부 관아에서의 원통했던 밤의 기억이 시퍼런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청풍부의 말단, 치수 장인에 불과했던 젊은 무진이 밤낮 없이 횃불을 들고 물길의 흐름과 지형을 연구하여 피땀으로 완성한 제방 설계도를 탐욕스러운 부사 신경탁이 자신의 공으로 뻔뻔하게 가로채며 비열하게 비웃던 그 서늘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지요. 어디서 감히 천한 놈이 하늘 같은 양반의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호통을 치던 신경탁은 무진을 거칠게 밀쳐 내동댕이 치고는 그가 평생을 바쳐 그린 지도를 북북반으로 찢어 차가운 진흙탕 어둠 속으로 짐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질척이는 진흙탕을 뒹굴며 억울함을 꾹꾹 누르던 무진은 결국 짐승 같은 오열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야 말았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과거의 환영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무진은 덜덜 떨리는 진흙 묻은 두 손을 낡은 바지춤에 대충 슥슥 닦아내고는 품속 가장 깊숙한 곳을 조심스레 뒤적였습니다. 땀과 체온이 배어 따뜻해진 겹겹의 기름 종이를 떨리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치자 15년 전 그날 밤 진흙탕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주워 모아 평생의 지독한 한처럼 간직해 온 나머지 반쪽짜리 청풍부 치수 지도가 그 처참하고 낡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민 창백한 달빛에 누렇게 바래고 찢겨나간 반쪽짜리 지도를 비추어 보던 무진은 거칠게 끊어진 묵선들을 시린 눈으로 어루만지며 다시금 굳게 턱을 앙다물고는 맹수처럼 매서운 눈빛을 번뜩였지요. 다시 지도를 소중히 기름종이에 싸서 품에 거둔 무진은 밤이 새도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몸을 움직이며 위태롭게 허물어진 돌무더기 사이에 허벅지 굵기만 한 튼튼한 나무 말뚝을 무거운 쇠망치로 쾅쾅 박아 넣고 두껍게 갠 다짐 진흙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에 주름진 이마에서는 비 오듯 굵은 땀물이 쏟아져 내려 눈앞을 가렸고 집신이 완전히 찢어져 거친 맨발이 드러난 채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이는 고통에도 그는 작은 신음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가올 끔찍한 물의 재앙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불쌍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집념 하나만이 펄떡이는 핏줄을 타고 맹렬하게 흐르며 한계에 달해 부서질 듯한 지친 육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었지요. 동쪽 하늘이 푸스름하게 밝아오며 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멀리서 새벽 달기 꽃기호하고 길게 우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산산이 깨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무진은 흠칫 놀라며 번쩍 고개를 들어 주위를 매섭게 경계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모든 작업의 흔적을 지워야 했기에 그는 주변에 널브러진 마른 볏짚과 무성한 잡초들을 다급하게 한 아름 주워다 방금 갓발라 놓은 젖은 진흙과 새로 박아 넣은 말뚝 위를 교묘하게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뻐근한 어깨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길게 내뱉은 무진은 어둠을 틈타 되찾아 갈대숲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고 삐걱거리는 소달구지를 끌고 짐승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은신처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아침 이슬이 맺히며 제방 하류에 남겨진 땀과 진흙이 밴 무진의 억센 손자국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가는 동안 산속 험한 길을 굽이굽이 지나 당도한 그의 은신처 앞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낡은 쌀이 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뱃돌 앞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사내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아 빠진 갓은 챙이 군데군데 뜯어져 너덜거렸고 빛바랜 배옷 위로는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영락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도는 남루한 지관의 행색이었지요. 사내는 무진을 발견하자마자 흙 묻은 집신을 질질 끌며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는 넉살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산속을 헤매다 길을 잃어 밤이슬을 맞게 생겼소이다. 매 관상을 보아하니 인심 좋게 생기셨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이까. 사내의 허리춤에서는 직관들이 땅의 기운을 살필 때 쓴단 방위를 살피는 둥근 풍수 나침반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혔습니다. 밤새워 제방을 고치느라 온몸의 진을 다 뺀 무진은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낯선 길손을 야박하게 내칠 수 없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어젖혔지요.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커다란 보찜을 짊어지고 넙죽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이현으로 겉보기에는 허름한 풍수쟁이 같았으나 번뜩이는 눈빛 속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무진은 붓두막 위에 엎어두었던 찌그러진 사기 그릇을 조심스레 가져와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아침에 지어두어 차갑게 식어버린 거친 보리밥이 덩그러니 담겨 있었고 무진은 이가 빠진 빈 그릇 하나를 꺼내 오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주걱으로 자신의 보리밥을 정확히 반으로 뚝 갈라 이현에게 덜어주었지요. 곁들일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짠지 두어 조각이 전부였지만 줄인 배를 채우는 데에는 좋겠습니다. 허관 날 산과 들을 쏘다니다 보니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소이다. 참으로 고맙소. 이현은 넙죽 그릇을 받아 들고 우적우적 거친 밥알을 씹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이에게 제 몫의 절반을 선뜻 내어주는 모습에서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거두어 먹이는 조선 백성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인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지요.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워낸 이현이 보찜을 풀기 위해 구석으로 몸을 돌리던 순간 그의 매서운 눈썰미에 낡은 나무 괴짝 위에 놓인 기이한 물건들이 단번에 포착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얇은 대나무 막대기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니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아주 정교하게 파여있는 대나무 자였지요. 게다가 그 옆에는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장지 한 장이 반쪽으로 찢겨진 채 조심스레 말려 있었는데 끄트머리에 그려진 먹선들이 굽이치는 산천과 물길의 모양새를 담고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너스레를 떨며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 방에는 아궁이 땔감으로 놨을 법한 얄팍한 막대기를 귀하게도 모셔두었구려. 내가 맷자리를 귀신같이 짚어내는 직관인지라 눈썰미 하나는 참으로 매서운데 저런 하찮은 막대기는 난생 처음 보오이다. 이현은 일부러 물건을 깎아내리며 출처를 떠보려는 심산이었지만 무진은 그저 굳은 표정으로 손끝을 힐쩍 쳐다보았을 뿐 어떠한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무진은 방구석에 놓여있던 이현의 보찜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쾅 소리가 나도록 방문을 열어젖히고 마당 한가운데로 보찜을 휙 내던져 버렸습니다. 퍽 하고 무거운 짐 뭉치가
클바닥에 처박히자 이현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가 쏟아질 것이니 해가 뜨는 즉시 이 산을 내려가시오.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축객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짐승의 뼈마디가 부딪히는 듯한 서늘한 기세에 눌린 이현은 더 묻지 못하고 멋쩍게 뒷머리만 긁적였지요. 다음 날 새벽동이 특이 무섭게 쫓겨나듯 은신처를 빠져나오던 이현은 문 밖에서 보찜을 챙겨 건네주는 무진의 손을 우연히 스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이현의 코끝을 강렬하게 찌르는 짙고 비릿한 진흙 냄새가 훅 끼쳐왔고 무심코 시선을 내린 그의 눈망울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진의 두 손바닥에는 낫이나 호미를 쥐는 일반적인 농사꾼의 굳은 살과는 전혀 다른 바위를 깎고 무거운 흙더미를 수백 번 다져야만 생길 수 있는 기형적이고 두꺼운 굳은 살이 흉터처럼 박혀 있었지요. 손 밑에는 검붉은 진흙이 단단하게 엉겨 붙어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터질 듯이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화전이나 일구는 평범한 촌부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상흔이었기에 이현은 겉으로 껄껄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가슴 위에 무심코 손을 얹어보니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형적인 손과 방 안의 도면이 분명 거대한 두 공사와 연관이 있다고 확신한 이현은 걸음을 재촉하여 험한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달렸지요. 산에서 내려온 이현이 곧장 향한 곳은 충청도 청풍부 관아 주변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겉으로 보이는 남루한 직관이 아니라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아 백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은밀하게 캐내는 수하 밀정이었지요.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아의 수령들이 국가의 두 공사를 핑계로 백성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노역을 시키는 요역 제도가 있었는데 간악한 수령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건물을 짓는데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곤 했습니다. 이현은 골목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관아의 동태를 날카롭게 살폈고 청풍부사 신경탁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지어 올리고 있다는 정작 공사의 내막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인적이 드문 폐가 뒷마당이나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숨어들어 흠속에서 꺼낸 작은 장부와 먹묻은 붓으로 신경탁의 악행과 억울한 백성들의 원성을 빼곡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고스란히 먹물로 화하여 장부에 깊이 스며들었지요. 이현은 관군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긴급 대기 명령을 내린 뒤 청풍부 장터 어귀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 사이로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고 이현은 구석진 평상에 자리를 잡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은 채 주변의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에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지요. 바로 옆상에서는 커다란 보찜을 바닥에 내려놓은 등짐장수 서너시 탁자를 탁탁 치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신경탁 영감탱이가 기생들을 끼고 놀 송덕정인가 뭔가를 지어 올린다고 백성들을 밤낮 없이 부려먹지 않수. 그뿐만이 아니요. 그 망할 놈의 정자를 짓느라 제방 상류의 돌무더기를 죄다 파헤쳐다 쓰는 바람에 지금 북방 군데군데에서 흙탕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하단 말이오. 쯧쯧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우리 같은 백성들만 다 떠내려가게 생겼구만. 등짐장수들이 혀를 차며 탁배기 안을 들이켜는 소리가 꿀꺽꿀꺽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제방상류의 흙탕물 이야기와 포구라는 단어는 무진의 은신처에서 보았던 기형적인 굳은 살 그리고 내일 아침 포구가 쏟아질 것이라던 무진의 묵직한 경고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지요. 무진이 방 안에 감춰두었던 대나무 자와 반쪽짜리 도면은 부패한 관아 때문에 무너져가는 제 방을 홀로 고치기 위해 만든 비밀스러운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이현이 쥐고 있던 숟가락이 덜그럭거리며 뚝배기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는 순간 관아 쪽에서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요란한 꽹과리와 장구 소리는 청풍부 관아 옆으로 높게 솟아오른 웅장한 송덕정 앞마당에서 사람들의 귀를 찢을 듯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사 신경탁이 마을 백성들의 고혈을 잔혹하게 쥐어짜 세운 정자의 상냥식을 거행하며 인근 고을의 탐욕스러운 양반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화려한 돼지잡이 잔치를 열었던 것이지요. 조선시대 건축 풍습에서 상냥식은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고 마룻대를 올릴 때 하늘과 땅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며 건물의 안전을 기원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이었는데 상냥문을 낭독하며 건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예부터의 법도였건만 신경탁이 읽어 내려간 충문 속에는 애민의 뜻은 한 글자도 없었지요. 살찐 돼지 10마리를 잡아 제물로 올렸고 고기 굽는 누린내와 기름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하는 가운데 기생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악공들의 퉁소소리가 끈적하게 뒤엉켜 잔치집은 질펀한 향락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금박을 입힌 붉은 비단 도포를 걸친 신경탁은 새로 지은 널찍한 정자 한가운데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기름진 턱을 쓰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백자 호리병에서 독한 소주를 콸콸 따라 들이켜고는 누런 한지에 빽빽하게 적힌 충문을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고 헛기침을 큼큼 내뱉었지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송덕정은 본관이 굶주린 청풍부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사제를 털어 지은 애민정신의 결정체이니 천년만년 이 고을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외다. 그의 뻔뻔한 목소리가 번들거리며 오칠을 한 정자 기둥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맑은 하늘에서는 어디선가 쿠르릉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기분 나쁘게 메아리치듯 들려왔습니다. 신경탁의 그 역겨운 충문 낭독 소리는 15년 전 이른 가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날의 끔찍한 기억과 기괴하게 교차되며 이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환영처럼 겹쳐졌지요. 그 무렵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관아 동원 마당으로 기어들어 온 젊은 무진의 거친 손에는 먹물로 빽빽하게 선을 그어놓은 커다란 제방 도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차가운 돌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쿵쿵 바닥을 찌으며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절규했지요. 사또날이 제방 상류의 단단한 돌무더기를 함부로 빼내어 사사로운 정자를 지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진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흙투성이가 된 두 주먹에서는 뼈소리가 우두둑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찢어진 도면을 앞으로 절실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부디 이 도면을 살펴주시옵소서. 물길이 사납게 굽어지는 바로 이곳의 돌을 층층이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만 다가올 장마에 백성들이 떼죽음을 면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신경탁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불쾌한 듯 코를 킁킁거리더니 무진의 거친 손에서 그 소중한 제방 도면을 획 낚아채 버렸습니다. 어디서 냄새나는 천한 놈이 감히 관아의 중대한 일에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신경탁은 서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찌지직 소리가 나도록
그 귀한 도면을 바늘로 무참히 찢어 발기더니 그것을 무진의 얼굴 위로 휙 집어 던졌지요. 그리고는 섬돌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대기하던 포졸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오만한 턱짓을 했고, 하인들과 포졸들이 승냥이 때처럼 우르르 달려들어 무진의 상투를 거칠게 움켜쥐고 짐승처럼 질질 끌어냈습니다. 무진의 낡은 집신이 툭 벗겨지며 마당의 모래바닥에 굵고 처절한 자국을 남기는 가운데 신경타게 잔인하고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동원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장 저 미친놈을 옥창 빛이 들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쳐넣어라. 감옥의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무진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돌벽을 긁어대던 과거의 비극적인 소리가 현재의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소름 끼치게 섞여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시끌벅적한 잔치판, 신경타기,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두 번째 술잔을 치켜들은 찰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청풍부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물을 엎지른 듯 짙은 먹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더니 아름들이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이리저리 춤을 추며 쏴 하는 심상치 않은 돌풍이 사납게 불어닥쳤지요. 마치 15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자들의 원혼이 분노하여 몰려오듯 하늘의 기운은 순식간에 흉흉하게 뒤틀렸고 옷의 깃발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펄럭이며 기와 지붕 위 마른 흙먼지들이 거대한 회오리를 쳐 정자 안으로 매섭게 들이쳤습니다. 잔치의 흥에 취해 기생들의 허리를 더듬거리며 탐욕을 채우던 양반들은 갑자기 몰아친 것엔 비바람에 화들짝 놀라 비싼 비단갓이 벗겨져 뒹구는 것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며 추잡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노했는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서 비를 피해 정자 안으로 피하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센 돌풍을 피하려 한꺼번에 좁은 정자 안쪽으로 짐승떼처럼 밀려드는 바람에 커다란 오칠 나무 기둥이 쿵쿵 울리고 상위에 화려하게 차려져 있던 진수성찬이 바닥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옹기그릇과 백자병이 산산조각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장작불 위에서 펄펄 끓던 돼지고기 수육 무쇠솥이 엎어지며 뜨거운 뼈국물이 사방으로 쏟아졌고 하객들은 살이 된다며 펄쩍펄쩍 뛰고 넘어지는 등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지요. 비단옷이 찢어지고 가끈이 끊어진 채 서로 먼저 살겠다고 짓밟으며 발버둥 치는 양반들의 꼴은 그야말로 탐욕의 대가를 치르는 지옥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자 아래쪽 구석에서 잔치 뒷정리를 하며 빈 녹그릇을 위태롭게 나르고 있던 관변화는 우연히 정자 옆을 굽이쳐 흐르는 강물 쪽을 바라보았다가 그 자리에 굳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쏴 하는 소름 끼치는 탕류 소리와 함께 강물의 수위가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두 눈이 극한의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덜덜 떨리던 손에서 놓친 녹그릇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돌계단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자세히 보니 상류에서부터 누런 흙탕물이 거대한 구렁이처럼 소용돌이치며 맹렬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로 쌓아 올린 제방에 갈라진 틈새마다 퍽퍽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붉은 흙물이 분수처럼 무섭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진이 목숨을 걸고 경고했던 바로 그 붕괴의 전조였으며 수십 년간 고을을 지켜주던 둑방이 마침내 탐관오리의 욕심 앞에 무릎을 꿇고 터져버리는 끔찍한 순간이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한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축축해진 치맛자락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굵은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파른 계단을 기어 올라가 정자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신경탁에게 달려갔습니다. 잣도날이 제 방의 구멍이 뚫려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당장 잔치를 멈추고 이곳을 빠져나가 대피하셔야 하옵니다. 연화는 턱끝까지 숨을 헐떡이며 신경탁의 붉은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흥이 깨진 것에 잔뜩 독이 올라있던 신경탁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이빨을 가득 갈며 연화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어디서 미천한 계집년이 감히 재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내 귀한 옷에 더러운 손을 대느냐. 신경탁은 분노에 차 우락부락한 두 팔로 연화의 가냘픈 어깨를 사정없이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신경탁에게 밀쳐져 연화가 쓰러진 순간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나뒹군 연화의 치마폭이 순식간에 검붉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삽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져 연화의 어깨와 등을 무자비하게 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번개가 쩍쩍 허공을 가르며 천지가 어둠에 휩싸였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요. 기록적인 폭우가 청풍부 전역을 덮쳤고 부실하게 쌓아 올린 제방 탓에 성난 강물이 범람하여 저지대 가옥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누런 흙탕물이 철썩철썩 파도처럼 밀려들었으며 솥단지와 요강이 둥둥 떠내려가고 낡은 기둥이 쑥쑥 뽑혀 나가는 처참한 광경이 사방에서 벌어졌지요. 그 무렵 거대한 송덕정을 떠받치던 비탈진 집안에서는 붉은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안반을 무리하게 깎아내고 모래흙을 대충 다져 만든 탓에 비바람이 거세지자 흙더미가 푸석푸석 무너져 내리며 정자의 주춧돌 아래가 텅 비어가기 시작했지요. 고지어 쩡하는 파여름과 함께 기둥 한가운데 굵직한 균열이 구불구불 기어 올라갔고 기와장들이 와장창 깨지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송덕정이 삐걱삐걱 요동을 쳤지만 신경탁은 제 비단옷이 젖는 것만 신경 쓰며 서둘러 정자 계단을 쿵쿵 밟고 내려가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연화는 빗물에 눈조차 뜨기 힘든 와중에도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강가에서 들려주었던 치수의 가르침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홍수가 났을 때 물가에 버드나무를 촘촘히 심어 흙이 휩쓸려가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 왔는데 억센 뿌리가 흙을 단단히 움켜쥐어 제방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아버지가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물기를 돌리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며 아직 남아있는 흙더미를 지켜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질퍽이는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도 치맛자락을 동여맨 채 기둥을 끌어안고 벌벌 떠는 하인들을 향해 달려왔지요. 이대로 있다간 집 전체가 흙더미에 깔려 몰살당할 것이니 당장 뒷마당으로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모조리 베어오게. 연화의 절박한 목소리에 압도된 하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둘러 낫을 찾아 들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십 년 된 버드나무들이 거센 비바람에 휘청이는 가운데 연화는 시퍼런 낫을 움켜쥐고 어른 팔뚝만 한 가지들을 미친 듯이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군탁한 소리와 함께 굵은 나뭇가지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고 무거워진 가지를 옮기느라 연화의 손바닥은 이미 다 까져 쓰라린 상처가 났지요.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빗줄기를 맞으며 낫지를 해댔고
마침내 수십 무더기의 나뭇가지들이 공터의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비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연화와 하인들은 무릎을 꿇은 채 버드나무 가지들을 굵은 새끼줄로 꽁꽁 엮어 매기 시작했습니다. 더 단단히 당겨 묶으시게. 연화가 소리치며 손에 상처가 나도록 줄을 잡아당기자 억센 나뭇가지들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서로 얽혀 들어갔고 거대한 임시 물막이 망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폭우 탓에 시야가 흐려지고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굳어갔지만 사람들은 연화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새끼줄을 꼬아 나갔지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위기 속에서 볏짚과 나뭇가지를 겹겹이 꼬아 만든 거대한 방패막이가 완성되자 연화는 하인들에게 함께 들어 올리라며 턱 끝으로 무너져가는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연화와 사내종 서너시 묵직한 버드나무 망을 번쩍 들어 올렸고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을 견디며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무너져 내린 토사가 붉은 강물과 섞여 꿀럭꿀럭 소리를 내며 돌담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장이라도 안채까지 흙더미가 덮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요. 지금 던지시게. 연화에 찢어질 듯한 외침과 함께 하인들이 버드나무 망을 흙더미 한가운데로 퍽 소리가 나게 내던졌고 얽힌 나뭇가지들이 뾰족한 창처럼 진을 속으로 깊숙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거세 밀려오던 흙탕물이 버드나무 망에 부딪혀 철썩철썩 거품을 일으켰으나 질긴 가지들이 마치 성벽처럼 토사가 쓸려가는 것을 극적으로 지연시켜 간신히 가옥 전체의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목숨 걸고 집안을 지켜내고 있을 때 신경탁은 오로지 자신의 재물을 챙기는 대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앗간과 창고 문을 걷어차 활짝 열어젖히고는 벌벌 떨고 있는 종들에게 호통을 치며 수레를 끌고 와서 귀한 곡식과 비단들을 모조리 싣도록 닥달했지요. 이 게으른 놈들아, 당장 수레를 끌고 와서 내 귀한 곡식과 비단들을 모조리 싣지 못할까. 신경탁은 눈에 핏발이 선 제곶간에 쌓인 쌀가마니를 끌어내 팽개쳤고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를 비단 더미 위에 씌우느라 발악을 해댔습니다.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자 그는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며느리가 진흙탕을 구르든 말든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게 집단이나 깔라며 고래고래 악을 써댈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하늘의 분노가 극에 달한 듯 폭우는 더욱 맹렬하게 쏟아졌고 강물은 누런 흙탕물을 하늘 높이 솟구치게 만들며 제방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신경탁의 탐욕이 빚어낸 송덕정은 밑동에 흙이 완전히 쓸려나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었고 결국 버티지 못한 기둥 하나가 우지끈 쾅 굉음을 내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정자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무거운 기와들이 쏟아져 내렸고 설상가상으로 제방상류 둑 전체에 수십 개의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지며 당장이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지요. 쿠구궁 땅울림이 전해지자 죽음의 공포를 직감한 사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버드나무 망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오자 백성들은 아끼던 가재도구를 내던지고 고지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가 진흙탕에 엎어져 비명을 질렀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놓친 채 내 발로 산비탈을 기어오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요. 사람들의 발이 흙탕물에 푹푹 빠질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으며 터져나오는 비명과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여 청풍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쩍하고 갈라지는 굉음과 함께 신경탁의 송덕정이 기우뚱거리며 강물 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살려달라며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진흙탕을 뒹굴고 있을 때 청풍부사 신경탁은 이 참혹한 광경을 등진 채 관아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정자가 붕괴되는 처참한 굉음이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그의 눈에는 물에 휩쓸려가는 백성들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그동안 긁어모은 재물을 지키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가마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든 무거운 참나무 상자들을 빈틈없이 쑤셔 넣고는 호위 무사들을 앞세우며 가마꾼들의 등을 거칠게 밀어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못할까, 이 느려 터진 놈들아. 신경탁은 핏대가 선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가마꾼들을 몰아붙였고 가마꾼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험준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산길은 이미 미끄러운 황토 반죽처럼 변해버렸고 가마꾼들의 집신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쩍쩍 들러붙으며 질척이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서가던 호위 무사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험한 산비탈을 오르려던 찰나 맨 뒤에서 가마를 메고 있던 가마꾼 하나의 발이 진흙 구덩이에 푹 빠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당탕하는 요란 소리와 함께 가마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고 그 충격으로 굳게 닫혀있던 참나무 상자의 쇳꼬리가 툭 하고 터져나가며 뚜껑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 꽉꽉 채워져 있던 누런 금괴와 은덩어리 그리고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빗물을 타고 진흙탕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쨍그랑거리는 금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으며 질척이는 바닥 위로 번쩍이는 뇌물들이 볼품없이 흩어지는 꼴은 그야말로 탐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튕겨나간 신경탁은 진흙 바닥에 코를 박고 고꾸라졌으나 다친 곳을 살피기도 전에 눈을 허옇게 뒤집고는 내 발로 짐승처럼 기어가 흙탕물에 범벅이 된 금괴들을 품에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 손가락은 진흙으로 시커멓게 물들었지만 그는 눈이 뒤집힌 채 쏟아진 보물들을 주워 담으며 가마꾼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욕설을 퍼부었지요. 그렇게 신경탁이 탐욕에 눈이 멀어 바닥을 벅벅 긁고 있던 바로 그때 그들이 도망치려던 좁은 산길 길목 위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어둠을 갈라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아래로 빗물에 흠뻑 젖은 낡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남루한 직관 행색에 이헌이 굳건한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의 등 뒤로는 관군들이 이중삼중으로 길목을 철통같이 막아선 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신경탁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든 신경탁은 이헌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일그러진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며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 뀌었습니다. 내 이놈 천한 직관 주제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아서는 것이냐. 당장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신경탁의 위협적인 호통에도 이헌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진흙탕에 뒹구는 금괴들과 신경탁의 추악한 몰골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이내 이헌은 품속 깊은 곳에서 육중한 청동빛으로 번쩍이는 둥근 패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고 그의 입에서는 천지를 뒤흔들 듯한 우렁찬 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 한마디는 쏟아지는 폭우와 천둥 소리를 뚫고 청풍부의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으며 신경탁의 심장을 철퇴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고 처벌하는 막강한 비밀 관직이었으며 이현이 치켜든 마패의 표면에는 말 두 마리가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어 두 역참에서 관마와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어사의 막강한 권한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이현의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산비탈 양옆의 수풀과 바위 뒤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사방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철썩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포위망을 좁힌 역졸들은 굵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신경탁의 호위 무사들을 겹겹이 에워쌌으며 무사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덜그럭거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횃불의 불빛을 받으며 한 걸음씩 위험 있게 계곡을 내려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은 신경탁을 향해 손가락을 곧게 뻗으며 냉혹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죄인을 당장 오랏줄로 꽁꽁 묶어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체격이 장대한 역졸 2명이 튀어나와 신경탁의 팔을 등 뒤로 꺾고는 거칠고 두꺼운 동아줄로 그의 몸을 사정없이 올가매기 시작했지요. 신경탁이 발버둥 칠 때마다 진흙물이 튀었고 이현은 그 꼴을 내려다보며 무리한 송덕정 공사로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고 멀쩡한 제방의 흙을 파내어 고을 전체를 수몰 위기로 몰아넣은 천인공노할 중죄를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이현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빗속을 가르며 내리꽂혔으나 신경탁은 무릎이 진흙탕에 처박힌 상태에서도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침을 튀기며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저 빌어먹을 강물을 다스려 이 청풍부를 구한 영웅이거늘 어찌 나에게 이리 모욕을 준단 말이냐. 그가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부르짖으며 발악하던 바로 그 순간 계곡 아래쪽에서 마치 수백 마리의 성난 짐승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구구구궁 하는 소리와 함께 대지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리며 잎사귀들이 비바람에 뜯겨 날아가는 끔찍한 진동이 온 산을 뒤흔들었지요. 그것은 송덕정 아래를 힘겹게 버티고 있던 본류의 제방 두기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완전히 붕괴되면서 터져나온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쩍 하고 갈라진 두 개 틈새로 풀려난 강물은 순식간에 집채만 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고 그 탕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하류의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이현과 역졸들조차 안색이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횃불이 흔들릴 정도로 당황하여 급히 고지대의 대피로를 찾으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역졸들은 포박된 신경탁을 억지로 끌고 뒤따랐으며 물보라가 산 중턱까지 튀어오르고 흙먼지가 비바람과 섞여 시야를 가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신경탁을 포박하던 역졸 하나가 그의 품속 거칠게 뒤지다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비단으로 여러 겹 꽁꽁 싸매어 물에 젖지 않도록 은밀하게 감춰둔 반쪽짜리 낡은 종이 무더기였고 역졸은 급히 그것을 이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현이 빗물을 가리며 그 종이를 펼쳐보자 그것은 놀랍게도 청풍강 일대의 물길과 지형이 치밀하게 그려진 반쪽짜리 치수지도였으며 이현의 눈동자는 그 지도를 확인하자마자 심하게 흔들렸지요. 하지만 지도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산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린 거대한 흙탕물의 장벽은 이미 마을 입구 하류 턱 밑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초가집 지붕들이 파도에 쓸려가기 직전 마을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산비탈에 엎드린 자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지요. 마을을 덮치려던 거대한 탕류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처럼 갑자기 진행 방향을 멈칫하더니 거품을 뿜어내며 양옆에 텅 빈 들판을 향해 두 갈래로 쫙 갈라져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난 파도는 마을의 경계선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고 수백 채의 초가집과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은 물방울 하나 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고지대에서 덜덜 떨며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기적의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내 한 노인이 무릎에 흙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큰절을 올렸고 이를 본 아낙네와 아이들, 장정들 모두가 질척이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천지신명에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만이 번쩍이는 가운데 백성들의 오열하는 소리와 거친 물살이 들판을 휩쓰는 소리가 기묘하게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처럼 갈라진 물길의 발원지를 향해 이현과 관군들이 다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질척이는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굵은 빗줄기가 얼굴을 강타했지만 이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거센 비바람에 푸드덕거리며 춤을 추었으며 관군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웅덩이를 밟아 튀기는 철퍼덕 소리만이 어둠 속을 가득 채웠지요. 포박된 신경탁을 역졸들이 억지로 끌고 따라오는 가운데 청풍부 하류 쪽으로 굽이친 길을 따라 달려가던 무리는 산 모퉁이를 도는 순간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쏴 하는 굉음과 함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보고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꽂힐 때마다 위용을 드러내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누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쌓아 올린 것이 분명한 거대한 흙더미와 이중 돌벽이 성난 강물의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른 두 명이 껴안아도 모자랄 바위들이 촘촘하게 맞물려 철옹성을 이루고 있었으며 강물이 그 벽에 부딪혀 처얼썩 소리를 낼 때마다 돌벽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횃불을 들이대자 돌벽 빈틈마다 어른 팔뚝 굵기의 나무 말뚝들이 기묘한 각도로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측량자가 지늘게 꽂혀 있었는데 이는 물길의 방향과 수압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말뚝의 각도를 조절한 흔적이었지요. 이현은 어긋나게 박힌 말뚝의 간격을 보는 순간 물살이 부딪힐 때마다 힘을 분산시키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이침을 단번에 알아채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변의 돌과 나무 말뚝을 어긋나게 엮어 물살을 분산시키는 치수 비법은 오랜 세월 흙과 물을 다루며 터득하여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민간의 훌륭한 지혜였는데 눈앞의 구조물은 물의 저항을 완벽하게 흩어버리는 솜씨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진흙탕 돌벽의 정중앙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치 못했던 절뚝이는 오른쪽 다리를 아예 허벅지까지 진흙 구덩이에 파묻어 고정시킨 채 두 팔로 두꺼운 물막이 나무판을 부여잡고 온몸으로 물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찢겨나간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무진의 온몸은 상처로 엉망진창이었으며 비와 땀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낡은 소달구지가 버팀목 역할을 하느라 바퀴살이
우직근 부러진 채 처박혀 있었고 무진은 오직 어깨의 힘만으로 무너져 내리려는 두 개 마지막 숨통을 틀어 막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심어둔 버드나무 뿌리들이 그 주변 토사를 그물처럼 움켜쥐어 갈라진 물길의 방향을 붙잡아주며 부녀가 함께 지켜낸 흙더미는 끝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지요. 아버지, 어둠을 찢는 비통한 비명과 함께 백성들 무리를 거칠게 헤치며 연화가 뛰어나왔습니다. 치마자락이 지늘게 엉겨붙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거친 강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고 거센 물결을 온몸으로 뚫고 나아가 기어이 무진의 곁에 다가섰지요. 연화는 상처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커다란 손 위에 자신의 작고 하얀 손을 포개고는 얇은 어깨를 나무판에 밀착시킨 채 이를 꽉 물고 함께 널빤지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고 널빤지가 삐그덕 밀려날 때마다 연화의 작은 발은 진을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가며 둑을 지키는 늙은 아비와 어린 딸의 사투를 목격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이현의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역조리 겉옷을 훌렁벗어 던지며 소리쳤지요. 에잇, 장정들이 구경만 할 셈이요. 그는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외침이 도화선이 된 듯 넋을 잃고 있던 장정들과 아낙네들까지 일제히 겉옷을 찢어 던지고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맨손으로 돌과 흙을 나르기 시작했고 영차 하는 구호 소리와 바위가 부딪힌 쿵쾅거리는 굉음이 천지를 뒤흔들었지요. 그렇게 수백 명의 피와 땀이 뒤섞인 인간 방벽이 물살의 기세를 억누르던 바로 그 순간 팽팽하게 맞서던 수압이 한계점에 다다르며 드디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이 미리 대나무 자로 각도를 재어 깎아두었던 절벽 측면의 우회수로 쪽으로 거대한 강물이 콸콸콸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성난 용처럼 날뛰던 본류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이고 흙탕물은 무진이 설계한 도랑을 따라 산기슭을 돌아 하류 들판 쪽으로 흩어져 내렸지요. 두 글럼을 든 찰랑거리던 수위가 마술처럼 쑥쑥 줄어들었고 마침내 청풍부 마을의 수백 채 민가와 황금빛 논밭은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이치지 않은 채 완전한 침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소용돌이치던 물길이 잔잔해지고 수압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무진의 전신 근육에서 힘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나무판을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이 툭 하고 떨어졌고 흘 속에 파묻혀 있던 다리가 꺾이며 거구의 몸이 진흙탕 위로 허물어지듯 쓰러지려 했지요. 그 찰나에 연화가 두 팔을 뻗어 진흙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고 체중을 이기지 못해 두 사람 모두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셔요. 연화는 무진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쓸어내리며 울부짖었고 딸의 뜨거운 눈물이 무진의 차갑게 식어가는 뺨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이현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박아 넣은 말뚝의 각도와 이중 돌벽의 배치, 그리고 완벽한 위치에 뚫어놓은 우회 수로까지 이는 물의 이치를 뼛속까지 통달한 자만이 그려낼 수 있는 솜씨였지요. 이현은 흙바닥에 쓰러진 저 비루한 사내가 조선 팔도 최고의 천재 수문장임을 깨닫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반면 오랏줄에 묶인 채 끌려와 이 엄청난 광경을 목도한 신경탁은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업적 앞에
동공이 풀려버렸고 무릎이 꺾이며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턱을 덜덜 떨며 벌벌 기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던 무진은 거친 기침을 쿨럭쿨럭 토해내더니 덜덜 떨리는 손을 자신의 품속 집어넣었습니다. 겹겹이 싸맨 젖은 헝겊을 조심스레 풀어내자 그 안에서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것은 일전의 반으로 찢겨 나갔던 나머지 절반의 진짜 청풍부 치수지도였습니다. 무진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내어 그 반쪽짜리 지도를 이헌의 발밑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대감, 이것이 진짜 제 방의 이치입니다. 쇳소리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내뱉은 무진은 고개를 떨구며 연화의 품에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무진이 쓰러지자 이헌은 바닥에 놓인 반쪽 지도를 집어들고 신경탁을 향해 서슬퍼런 눈빛으로 다가섰습니다. 이헌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또 다른 낡고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어 바닥을 기고 있는 신경탁에 흔들리는 눈앞에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신경탁을 체포할 때 그의 품속에서 압수하여 소중히 간직해 온 반쪽짜리 지도였지요. 이헌의 명에 따라 역졸들이 신경탁을 거칠게 이끌어 단상 위로 올라섰으며 백성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 위로 두 장의 도면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순간 이헌의 단호한 손길에 의해 두 장의 찢어진 종이가 서서히 하나로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거칠게 찢겨나간 절단면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으며 그 위에 그려진 복잡한 물길의 구비와 제방의 단면도 그리고 먹물을 묻혀 꾹꾹 눌러 쓴 무진의 필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여 하나의 커다란 치수지도로 완성되었지요.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도면이 모습을 드러내자 무진의 피땀 어린 업적을 훔쳐 자신의 것인 양행세에 온 추악한 진실을 목도한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저 간악한 도둑놈 같으니라고 어찌 저런 짓을 한단 말이냐. 우리의 진짜 은인을 짐승처럼 짓밟다니 처벌을 받을 놈.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삿대질을 하던 백성들은 단상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진흙덩이를 집어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팍팍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축축한 진흙덩이가 신경탁의 비단 옷과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와 꽂혔지만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고만 있었지요. 성난 백성들의 함성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이헌은 마패를 치켜들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라. 15년 전 청풍부의 거센 물길을 막아내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제방 설계의 진짜 영웅은 저기 쓰러져 있는 장인 무진이다. 간악한 수령 신경탁은 은인의 공로를 도둑질하고 그 입을 막기 위해 무고한 자를 처참히 짓밟았으니 그 끔찍한 죄악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헌의 우렁찬 호통이 끝나기가 무섭게 역졸들이 굵은 밧줄을 들고 달려들어 신경탁의 온몸을 꽁꽁 묶어버렸고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화려한 비단, 관복이 무참히 찢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누리던 양반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를 지으면 하루아침에 관노비로 전락하여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지요. 신경탁 역시 그 엄중한 국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모든 명예와 재산을
몰수당한 채 관노로 영구히 신분이 강등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외곽에 무너져 내린 송덕정 앞에는 두 발에 무거운 족쇄를 찬 신경탁이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걸음을 힘겹게 뗄 때마다 철렁 쩔그렁하는 소름 끼치는 쇠사슬 소리가 돌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고, 예전에 뽀얗고 살찐 손은 온데간데 없이 흙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자신이 세웠던 기와 조각과 부러진 나무 기둥의 잔해를 하나하나 치우는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뾰족한 나뭇결에 손바닥이 쓸리는 극심한 고통에도 바로 옆에서 몽둥이를 든 나장들이 쏘아보며 윽박지르고 있었기에 신경탁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며 돌덩이를 나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정자의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는 처지로 전락했으니 탐욕이 빚어낸 인과응보의 결말이 이보다 더 뚜렷할 수는 없었지요. 한편 이헌이 꼼꼼히 작성한 장계를 통해 제방에 얽힌 모든 진실과 무진이 보여준 희생, 그리고 집안의 미세한 울림까지 계산해내는 숨은 기술이 조정에 낱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치수 능력에 크게 탄복한 임금은 즉각 어전회의를 열어 결단을 내렸는데, 비록 천한 평민 출신일지라도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백성을 구한 자라면 왕의 권한으로 국가 제방공사를 총괄하는 수석 장인 도편수로 특별히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조선 치세의 놀라운 단면이었지요. 임금은 당장 무진을 도편수의 자리에 특별히 발탁하라는 어명을 내렸고, 이 소식은 파발마를 타고 바람처럼 빠르게 청풍부로 전해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아침, 무진과 연화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초가집 마당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진이 난 듯 울려 퍼지더니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충청 관찰사가 호위 군사들을 거느리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이 열리고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야윈 얼굴에 무진이 마루로 걸어 나오자 관찰사는 평민인 무진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혀 깊게 고개를 숙였지요. 관찰사의 두 손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도편수의 관복과 임금의 옥새가 붉게 찍힌 교지가 소중히 받들려 있었고, 바람에 펄럭이는 비단 관복이 아침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전하께서 그대의 충심과 재주를 높이 사시어 국가의 튼튼한 대들보로 삼으라 어명을 내리셨네. 관찰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을 채우자 무진은 덜덜 떨리는 거친 두 손으로 교지를 받아들고는 끝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투둑투둑 쏟아내며 마루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연화 역시 아버지의 굽은 등을 힘껏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으며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고난과 뜨거운 설움이 봄눈 녹듯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그날 이후 연화는 시댁의 엄격한 가법을 앞세워 자신을 억압해온 그 집안과의 모든 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례 이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연화를 방치한 채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고, 연화는 그 차가운 외면을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정리해 두었던 것이지요. 소슬대문 앞에 당당히 선 연화는 굳게 닫힌 문짝을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을 던진 뒤 꿈속에서 날이 선 낡은 가위 하나를 꺼내어 자신의 저고리 옷고름을 싹둑 소리가 나게 잘라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별의 의지였고, 안채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온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옷자락을 뿌리치고 꼿꼿한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제 연화는 특별히 발탁된 도편수라는 당당한 신분으로
거듭난 아버지 무진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짐꾼들이 볏짚으로 엮은 찜을 쿵쿵 소리를 내며 수레에 싣고 있었고 튼튼한 말들이 투르르 콧김을 뿜으며 출발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양으로 떠나기 직전 발걸음을 돌려 자신이 머물던 뒷마당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무섭게 몰아치던 대홍수와 미친 듯한 비바람 속에서도 끝끝내 뿌리를 뽑히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남은 푸른 버드나무 한 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었지요. 연화는 다가가 버드나무의 거칠고 단단한 기둥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뺨을 기대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투박한 촉감 속에서 거센 시련이 닥쳐와도 유연하게 휘어질지언정 절대 부러지지 말라던 아버지 무진의 강인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사르락사르락 부는 바람에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기분 좋게 스치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연화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 청아한 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 넣으며 아버지의 뼈를 깎는 희생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만 새 세상으로 가자꾸나.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무진의 힘찬 목소리에 연화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맑고 환한 미소가 번졌고 가벼운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쥐어 올린 채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지요.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화려한 도편수 관복을 입고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끝없이 펼쳐진 한양으로 향하는 넓고 평탄한 흙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발굽이 단단한 땅을 박차는 다그닥 소리와 함께 거대한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뒤로는 맑게 갠 청풍부의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굳건하게 버티고 선 거대한 제방만이 두 사람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듯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헛된 욕심과 공명심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결국 거센 비바람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을 잔혹하게 쥐어짜며 제방 위에 억지로 세웠던 신경탁의 거대한 송덕정이 쩍쩍 갈라지며 탕류 속으로 허망하게 휩쓸려 내려간 것처럼 말이지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여도 그 밑바탕에 타인을 향한 배려와 진실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세상의 지독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촌부 무진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하고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마을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진흙탕을 뒤굴면서 무너져가는 제방을 홀로 막아냈지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오직 딸 연화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그 애끓는 부정과 헌신이야말로 성난 강물마저 잠재우는 가장 위대하고 단단한 방파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댁의 차가운 멸시와 고된 노역 속에서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하나 엮어 물막이를 만들었던 그 작은 손길이 끔찍한 흙더미의 범람으로부터 가옥 전체를 지켜낸 실제적인 방어막이 되었지요. 진흙탕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어 함께 독을 버텨낸 연화의 용기는 어떤 권세와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부녀가 함께 만들어낸 그 기적은 홀로선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찢겨있던 두 장의 낡은 도면이 마침내 단상 위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듯 거짓은 결코 영원히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신경탁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고 묵묵히 선을 행한 무진의 진심은 폭풍우가 거친 뒤에 맑은 하늘처럼 눈부시게 빛을 발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당장 눈앞에 이기심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남몰래 쌓아 올린 튼튼한 독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이웃을 아끼는 우리의 작은 진심들이 모인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은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반드시 눈부시고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듯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더욱 평안하고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